집안의 결혼 성화를 피하려고 인터넷에서 대행 알바를 구했어. 계약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혼인신고소 직원이 나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야. 이미 기혼자이신데 또 등록을 하시겠다고요? 중혼이 범죄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멍하니 출력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려다봤어. 옆에 있던 여자가 아쉽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라고. 강 선생님, 이미 결혼하셨으면서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예약금은 환불 안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가버렸지. 방금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 지금껏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데 대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다는 거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 사진 속 남자는 틀림없는 나였지. 그리고 상대 여자의 이름은 소청월. 눈부신 미인이지만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자였어. 사진을 찍어 검은색 프로필에 연락처로 전송했지. 이 여자 정체가 뭔지 알아봐줘. 즉시 답장이 왔어. 확인 중. 그제야 혼란을 뒤로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고급 빌라 단지로 천천히 들어섰어. 구석에 주차하는 순간 하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저 사람 누구야? 진짜 잘생겼네. 그런 말 마. 주인님이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하는 사생아야. 그 엄마가 내연녀였다지 뭐야. 본처님이 출산하시기 직전에 만삭인 몸으로 쳐들어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대. 결국 두 여자 다 같은 날 아이를 낳았고 말이야. 정말 뻔뻔한 여자야. 이 집에 붙어 있으려고 몇 년이나 온갖 핑계를 다 댔잖아. 쟨 그래도 자기 주제는 아나 보네. 중학교 때 나가서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추더니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온 건지 원.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못 들은 척했어. 거실 안쪽에서는 어머니 이학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나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아채 2층으로 끌고 갔어. 일단 네 형부터 보러 가자. 참, 혼인신고서는 가져왔겠지. 그렇지.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 가져왔어요. 신부가 계획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했어요. 좋아. 내 주제를 잊지 마라. 소비슈는 내 형의 약혼녀야. 그런 명문가 여식은 너 같은 사생아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오직 내 형만이 그런 분을 모실 자격이 있는 거야. 그 말을 듣자 눈가에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 소비슈는 해성 최고 권력가인 소씨 가문의 적손녀야. 대학 4년 내내 나를 쫓아다녔던 여자지. 그런데 졸업식 날 그녀는 내 형인 강보다와 엮였어. 이학연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소비슈와 나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려고 당장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고 압박했지.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내 이익이 강보다와 조금이라도 충돌할 때마다 이학연은 내가 사생아라는 이유로 무조건 물러날 것을 강요했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죄인 것처럼 말이야. 예전에는 이 모든 게 내 업보라고 믿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망상에서 깨어났어.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학연을 바라봤지. 약속했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요. 잘못은 애초에 이학연에게 있었어. 아버지를 매일 보겠다고 강씨 가문에 구차하게 매달린 건 그녀였지. 강보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안달복달한 것도 그녀였고 그녀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내 인생으로 치를 생각은 추호도 없어. 이번 일로 낳아준 은혜는 다 갚고 완전히 남남이 될 생각이야. 이학연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 알았어. 알았다고. 말하는 사이 강보다의 방 앞에 도착했어. 강보다는 나를 보자 고개를 들었지. 남주, 여긴 웬일이야? 내가 대답하려던 찰나. 이학연이 말을 가로챘어. 보다야, 남주가 오늘 결혼했단다. 강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 그렇게나 빨리? 상대가 누군데? 비슈보다 나은 여자야? 이학연이 콧방귀를 뀌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성 천지에 우리 소 아가씨보다 가문 좋은 여자가 어딘겠니? 제대로 된 집안에서 저런 놈을 받아주겠어? 근본도 없는 길거리 여자일 게 뻔하지. 오죽하면 여기까지 데려오지도 못했겠니? 그 꾀죄죄한 몰골이 내 눈을 버릴까봐 겁이 난 거지. 강보다가 약간의 질투를 담아 말했어. 에이, 설마요. 남주 저 녀석 얼굴만큼은 반질반질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비슈가 왜 4년이나 쫓아다녔겠어요? 얼굴이 밥 먹여주니? 저런 배경을 가진 놈이랑 결혼할 여자는 어디서나 굴러먹던 애들 뿐이야. 소 아가씨도 그냥 장난감처럼 데리고 논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었어. 보다야, 오직 너만이 소 아가씨의 짝이 될 자격이 있단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 사진 속 여자는 이학연이 묘사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지만 이런 하찮은 일로 입씨름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강보다가 시계를 다 찼어. 구두를 신으려는데 셔츠가 너무 끼는지 몸을 굽히기 불편해 보이더라고.
강보다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지. 그러자 이학연이 즉시 나를 거칠게 떠밀었어. 멍청한 녀석, 여태 눈치도 하나 없구나. 형님이 몸을 못 굽히시잖니. 가서 형 신발이나 신겨드려. 또 시작이군. 이루연은 내가 아직도 당하고만 살던 그 멍청한 꼬마인 줄 아나? 나는 무표정을 유지하며 목소리에 짜증을 섞어 뱉었다. 당신이 직접 신겨주든지요. 강난주, 그 태도가 뭐야? 결혼했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 마누라라는 그 여자, 뻔한 속물일 게 분명해. 결국 조만간 우리 강씨 집안에 기어 들어오게 될걸. 지금 형이랑 잘 지내지 않으면 나중에 내 마누라랑 무릎 꿇고 빌어야 할 날이 올 거다. 강씨 집안이 널 키워줬어. 최소한 뼈 빠지게 일해서 보답이라도 해야지. 대답하려는 찰나 아버지 강문종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곧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다. 이게 무슨 소란이지? 강보다는 입을 다물었다. 이루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연기를 시작했다. 이 망할 놈 때문이에요. 오늘 혼인신고 하더니 이제 엄마도 몰라본다니까요. 그 말에 강문종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집안 허락도 없이 결혼이라니. 증명서는 있나? 어디 좀 보자. 남보다 못한 아버지의 위선적인 걱정에 잠시 멈칫하다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다. 하지만 강문종이 잡기도 전에 이루연이 낚아채 걔다. 네가 결혼했다는 그 별 볼 일 없는 여자 이름 좀 보자고. 강보다가 궁금한 듯 물었다. 아버지, 누가 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강문종은 도착할 손님을 떠올리며 금세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영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흥분을 억누르며 그 이름을 번졌다. 소청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강문종은 우리의 멍한 표정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나조차도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베일에 쌓인 인물이지. 소비서의 고모이자 고작 28세의 소씨 가문의 실권을 잡은 대단한 분이시다. 이루연이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 보다랑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손녀보다는 가주가 훨씬 높잖아요. 강문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소청월은 이미 유부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증명서 속 여자가 정말 그녀라면 소청월도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루연은 김이 빠진 듯한 표정이었다. 남편이 누구길래? 우리 보다 운이 좋은 놈인가 보네. 나는 강문종을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모른다. 그녀와 남편 모두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 강문종이 미간을 찌푸렸다. 솔직히 그분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기까지 오시는지 모르겠군. 소씨 가문은 혜성시 최고의 권력가이며 가주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강씨 집안은 잘 봐줘야 중상류층일 뿐이다. 이 결혼 자체도 강보다에 간 과분한 혼사였다. 소씨 가문의 가주가 소비서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일 텐데 단순한 약혼식에 왜 직접 행차하시는 걸까? 이루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보다가 워낙 출중하니 소씨 가문에서도 눈여겨본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잊지도 않은 증명서를 내 손에 쑤셔 넣고는 흥분하며 강보다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친엄마보다 더 극성이군. 집사가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다. 주인님, 소씨 가문 분들이 곧 도착하신답니다. 강문종은 즉시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향했다. 내 곁을 지나치며 그가 무심하게 툭 던졌다. 오랜만에 왔는데 가기 전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청월이 대체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방 안에서 이루연은 부잣집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강보다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20여 년 전 남경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강문종과 결혼할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남경서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일부러 같은 날 아이를 낳아 병원에서 두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은 금수저를 물게 됐고 남경서가 거액의 예물까지 준비하게 생겼다. 반면 서자로 낙인 찍힌 강난주는 빈털터리로 이름 모를 여자와 결혼할 처지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나는 계단 옆 어두운 벽에 기대어 입구 쪽을 주시하며 소씨 일가를 기다렸다. 얼마 뒤 강 부인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보라색 쇼를 두른 그녀는 가냘픈 몸매에 기품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인이 속삭였다. 마님 몸도 안 좋으신데 위에서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 부인은 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보다에게 중요한 날인데 빠질 수 없지. 나는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눈가에 깊은 따스함이 서렸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나를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집에서 내게 유일한 온기를 준 사람이라니. 어릴 적
이로연은 종종 나를 굶기곤 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다. 어느 날 강 부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정원에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말이다. 그녀의 친절이 없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멀어지는 그녀의 기침 소리에 걱정이 앞설 때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소시 일가가 도착한 것이다. 강문종과 강 부인이 마중하러 나갔다. 짧은 인사가 오가고 일행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바로 소청월임을 알아챘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갑자기 내 쪽을 돌아봤다. 찰나의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 무언가 강렬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를 더 읽어내려 했지만 수청월은 차갑게 시선을 돌려버렸다. 확신이 서질 않는다. 그녀는 내 정체를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강문종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수 대표님, 남편분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같이 오지 않으셨나요? 그 말에 수청월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나에게 꽂힌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접견실로 향한다. 4년 동안 내 뒤를 쫓아다녔던 수페이슈가 어른들 뒤를 따른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녀는 대학 시절보다 훨씬 기품 있어 보였다. 그녀는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강보다와 귓속말을 나누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모두가 자리에 앉는다. 수청월이 상석에 앉아 본격적인 약혼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서 있던 곳에서 나와 접견실 안의 상황을 묵묵히 지켜본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챈다. 이로연이 내게 낮게 으르렁거린다. 강남주, 네가 아직도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설마 아직도 스페이슈에게 미련이 남은 건 아니겠지? 똑똑히 들어둬. 그녀는 곧 네 형수님이 될 뿐이다. 진정하세요. 남의 여자에게 끼어들 생각 전혀 없으니까요. 강문종 씨가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철이 든 이후로 난 그를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강문종이라 불렀다. 이로연이 이를 부득간다. 그건 그냥 빈말이었어. 그걸 진짜로 믿은 거냐?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나조차 가문의 체면 때문에 이런 자리에 함부로 못 끼는데 너 같은 서출 자식이 감히 저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당장 여기서 꺼져. 짜증이 치밀어 한마디 하려던 찰나 수청월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리키며 발코니 쪽으로 향했다. 전화가 온 모양이다. 내 눈빛이 예리하게 빛난다. 이루연에게 대충 대꾸하고는 접견실을 빠져나와 발코니 쪽으로 몸을 틀었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대로 멈췄다. 그 위험한 눈빛과 마주하자 입꼬리가 올라가며 충동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여보, 수청월의 반응을 예의주시한다. 그녀를 감싼 냉기가 더욱 짙어질 뿐이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떠나려 한다. 재빨리 앞서 나가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수청월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다. 비켜요. 나 안 보여요? 기억 안 납니까? 그녀가 무심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으로 나를 본다. 내가 당신을 알아야 합니까? 강씨 가문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을 쫓는 묘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흔한 아첨이나 역겨운 눈빛과는 다른 당당하고 숨김없는 시선. 그래서 그녀도 나를 몇 번이고 쳐다봤던 것이다. 눈이 마주쳤을 때도 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그녀를 지켜봤을 뿐.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내는 남자들과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담한 놈이었던 거다. 다짜고짜 다가와 여보라니 수청월의 표정에 짜증이 섞인다. 저기요, 난 결혼한 몸입니다. 예의 좀 지켜주시죠. 당혹스럽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모르는 모양이다. 혹시 등기소에서 실수라도 한 건가? 그럼 남편분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여전히 얼음장 같다. 나는 출력해온 증명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수 대표님, 여기 적힌 이름, 당신 맞죠? 수청월이 종이를 내려다본다. 그녀의 눈이 신랑 이름 강남주를 훑는다. 다시 고개를 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짝이 없었다. 강 선생, 서류를 위조하려면 최소한 성의는 있어야죠. 그 말을 남기고 수청월은 접견실을 아예 외면한 채 정원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설명하기 위해 그녀를 뒤쫓았다. 검은 정장의 보디가드 둘이 나타나 내 앞을 막아선다. 멈춰서서 떠나가는 그녀의 등에 대고 외쳤다. 수 대표님, 그 증명서 진짜입니다. 못 믿겠으면 등기소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수청월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떠나버렸다. 강보다는 내가 수청월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무슨 대화인지는 듣지 못했지만 수청월이 떠나는 것을 보자마자 나도 스쿠터에 올라타 그녀의 뒤를 쫓았다. 강보다가 즉시 물었다. 수 대표님이 왜 벌써 가시는 거지? 누가 무례라도 저지른 거야? 수청월의 수행 비서가 미소를 짓는다. 대표님께 급한 용무가 생기셨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강보다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를 배웅했다. 강문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수 대표님이 왜 저리 급히 가신단 말이냐? 대접이 소홀했던 건 아니겠지? 강보다는 오늘따라 누군가를 찾는 듯 안절부절 못하던 수페 이슈를 떠올린다. 그리고 내 얼굴이 떠오르자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의 눈빛에 싸늘한 변화가 생긴다. 남주가 수 대표님을 귀찮게 구는 걸 봤습니다. 무척 화가 나신 채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무슨 메시지? 수 대표님이 집안 단속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주가 한 짓 때문에 수씨 가문에서 우리 집안 교육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이죠. 강문종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한다. 그 사이 나는 빌라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수청월의 차를 놓치고 말았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던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보스, 수청월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청월은 수씨 가주의 둘째 딸로 소문난 냉혈한에 잔인하기 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어릴 적에 해외로 보내졌죠. 다들 가업이 수비서의 아버지인 장남에게 승계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청월이 갑자기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가주를 물러나게 하고 수씨 그룹을 직접 장악해 버렸더군요. 나는 미간을 찌푸린다. 그녀의 연락처와 일정을 알아내.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전화를 끊고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른다. 이거 상황이 꽤 복잡해지겠는데? 수청월은 항상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녀.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어. 괜히 입을 놀려서 여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녀를 아예 쫓아버린 꼴이잖아. 한숨을 내쉬며 스쿠터 시동을 걸고 느긋하게 집으로 향한다. 번화한 도심을 뒤로하고 외곽에 있는 달동네로 향한다. 중학교 때 강씨 집안을 나왔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어서 이곳에 낡은 방 하나를 빌렸지. 살다 보니 익숙해져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집 모퉁이를 돌려는데 80대 아니면 90대로 보이는 노부인이 갑자기 길가에서 튀어나왔다. 그 브레이크, 하마터면 칠 뻔했다. 처음엔 자해의 공갈인가 싶었지만 곧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노부인은 작고 말랐지만 옷차림은 아주 정갈했다. 분명 평범한 집안 어르신은 아닐 것이다. 목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이 노인을 발견하면 연락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태그가 걸려 있었다. 치매, 확실하네. 대체 누구네 할머니일까? 휴대폰을 꺼내 태그에 적힌 번호를 누른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노부인이 내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흐릿하던 그녀의 눈에 생기가 번뜩인다. 우리 손녀 사위, 자네가 바로 내 손녀 사위구먼.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한다. 22년 동안 모태솔로였는데 어쩌다 아내가 둘이나 생긴 거지. 오늘 혼인신고소가 무슨 일 플러스 일 행사라도 하는 모양이군. 상황이 우스워서 일단 장단을 맞춰주기로 한다. 할머니, 손녀분이 누구신데요? 노부인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린다. 우리 손녀, 이름이 뭐였더라? 맞다. 머시기였는데 이름이 입가에서 맴돌다 말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을 잇지 못한다.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으니까요. 안심시키는 말을 건네며 다시 번호를 누른다. 멀지 않은 인근 거리, 수청월이 고급 세단 안에 앉아있다.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있다. 곁에 있는 비서 노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다. 노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제가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노부인께서 혼자 나가시게 두다니요. 수청월은 아무 말이 없다. 그녀에게선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수 할머니는 평소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갑자기 정신이 맑아져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 빠져나가신 것이다. CCTV 확인 결과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구역은 낙후되어 카메라가 없는 골목이 많았다. 그들은 지금 골목마다 샅샅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때 수청월의 휴대폰이 울린다. 그녀가 즉시 전화를 받는다.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댁의 어르신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모두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다른 이는 신호 추적을 시작한다.
수청월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가라앉는다. 원하는 액수가 얼마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차분하다. 유괴범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안전하시니 앞으로는 좀 더 잘 보살피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소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는다. 수청월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 여유로운 목소리, 어딘가 묘하게 낯익은데 5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전화를 건 청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경찰관 한 명만이 노부인 곁을 지키고 있을 뿐. 수청월이 묻는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노부인이 은밀한 기색으로 속삭인다. 우리 손녀 사위를 찾으러 왔단다. 이 근처에 살고 있거든. 수청월이 멈칫한다. 그녀가 한숨을 내쉰다. 할머니, 사위 같은 건 없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그 무심한 녀석이 나를 경찰한테 넘겨버리고 가버렸어. 자, 네 휴대폰 좀 줘봐라. 수청월이 휴대폰을 건넨다. 노부인은 통화 기록에 있는 번호를 자기 수첩에 정성껏 옮겨 적는다. 드디어 손녀 사위의 번호를 손에 넣은 것이다. 다음날 이른 아침,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호출이 왔다. 양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연 순간 강보대와 이루환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뜬다. 강보대와 나는 둘 다 이 도시 최고의 명문인 혜성대학교 학생이다. 강보대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지. 나는 그를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 낮은 점수를 받아 가장 비인기 학과인 에너지동력공학과를 택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신에너지 분야가 전국에서 가장 핫한 분야로 떠오른 거다. 강보다는 즉시 전과를 했고 우린 또다시 같은 수업을 듣게 됐다. 강보다가 여기 있는 건 그렇다 쳐도 이로야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양 교수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난주, 너의 대학원 우선 선발 자격이 취소됐다. 상황 파악 중인데 말이지. 교수님이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께서 내 품행과 배경이 대학원 선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오해라도 있는 거니? 어머니께 사과드리는 게 좋겠어. 넌 정말 장래가 유망한 학생이야. 순간의 감정으로 미래를 망치지 말거라. 강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양 교수님, 난주 어머니는 그저 난주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쳐다본다. 넌 수 아가씨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분은 네가 하이청에서 사라지길 원하신다고. 그가 말하는 수 아가씨가 수칭원이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난 그녀와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고 떠날 때 화난 기색도 없었는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강보다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강난주, 이건 아버지가 널 위해 사주신 비행기 표야. 해외로 나가서 이 일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라고 하셔. 안 그러면 우리 강씨 집안도 널 지켜줄 수 없으니까. 내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저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겁나는 거겠지. 강보다는 내가 표를 받을 기색이 없자 은행 카드를 꺼내며 가식적인 진심을 내보였다. 해외 생활비가 걱정돼서 그래? 여기 5만 위안이 있어. 내 개인적인 성이라고 생각하고 보탰어.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내 용돈에서 좀 더 챙겨줄게. 강씨 가문의 장남이라는 놈이 고작 5만 위안이라니?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오네. 이로야니 그에게서 카드를 낚아챘다. 보다야, 지금 뭐 하는 거니? 강씨 집안에서 비행기 표를 끊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그녀는 나를 향해 명령했다. 당장 짐 싸서 나라를 떠나. 대학 자퇴 처리는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내가 네 엄마니까. 그리고 너 같은 성적으로는 어차피 졸업하기도 힘들어. 그럴 바엔 차라리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 량 교수님이 즉시 말을 거들었다. 이 여사님, 오해하고 계십니다. 강 학생은 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로야니 교수님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교수님, 이 녀석 편들어 주실 필요 없어요. 얘가 어떤 앤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대학원에 가려던 것도 우리 보다를 따라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감히 보다랑 자신을 비교하기 전에 주제 파악부터 해야죠. 양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강보다를 돌아보았다. 내 기억으론 자네는 선발 자격도 안 됐고 입학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강보다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정 학생을 아끼는 저명한 교수님은 직접 선발이 가능하니까요. 교수님의 지위가 상당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양 교수님이 어느 교수님인가? 라고 묻자 강보다는 아주 가식적인 표정을 지었다. 난 박사님입니다. 청정수소 연료 연구에 성공해 특허를 따고 박사 칭호를 얻으신 분이죠. 나는 조용히 어처구니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난 박사라고.
난 강보다를 뽑을 계획 따위 세운 적 없는데. 양 교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네가 난 박사를 아나? 강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연히 인연이 닿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난 박사님의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박사님은 성공하신 뒤에 저희 가족을 먼저 찾아오셨죠.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 회사에 기술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실 겁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린 시절 내가 강씨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오직 강 사모님의 보살핌 덕분이었다. 능력이 생긴 뒤 나는 남 박사라는 신분으로 강 사모님께 연락을 취했다. 은혜를 갚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예전에 사모님이 내 학비를 대주셨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던 것이다. 몇 년간 회사 일을 대가 없이 도와줬지만 강보다의 부탁까지 들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 녀석이 아주 심하게 부풀리고 있군. 량 교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남 박사님이 현재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나? 강보다가 대답했다. 학장님께 난 박사님을 여기 교수로 초빙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량 교수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난주야, 네 연구 분야가 남 박사님과 딱 맞는구나. 때가 되면 내가 박사님께 널 소개해주마. 박사님이 널 위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대학원 선발도 가능할 게야. 강보다는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했다. 량 교수님, 수시 가문은 하이청 최고의 부자입니다. 대학에 매년 엄청난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량 교수님은 손을 휘저으며 일축했다. 지금 난 박사님을 모시려는 곳이 한둘이 아니야. 해외 대학들도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고 들었네. 투자하겠다는 기업들도 줄을 서 있고 말이야. 난 박사님이 나서준다면 학교 측도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우선할 걸세. 강보다가 연극하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난 박사님이 저희 어머니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신다는 거죠. 제가 부탁드린다면 발벗고 도와주시겠지만 난주는 아버지의 사생아라 어머니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난주야, 내가 널 대신해서 난 박사님께 부탁해볼까? 나는 망설임 없이 차갑게 거절했다. 지금 이 순간 강보다는 그저 쇼를 하는 광대에 불과하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량 교수님을 바라보았다. 교수님, 제가 원래 대학원 진학에 뜻이 없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양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분은 제 능력을 알아봐 주시고 이 자리를 위해 정말 애써주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렇다면 자네를 위해 취업 추천서를 써주겠네. 이로얀이 비웃으며 입술을 비틉니다. 괜한 수고 하지 마세요. 감히 수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해성에서 일자리를 구하다니. 꿈도 야무지군요. 양 교수님이 격앙되어 말합니다. 누군가 도시 전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건 믿지 않네. 남주가 정말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다시 돌아와 내 조교를 맡으면 되네. 그 말에 가슴 속에서 온기가 피어오릅니다. 제가 말합니다. 교수님, 수 회장님과는 그저 오해가 좀 있었을 뿐입니다. 오해만 풀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보다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으드득. 자신이 모범생인데도 왜 양 교수님이 보잘것없는 강남주만 아끼는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강보다가 이로얀을 힐끗 보며 입을 엽니다. 남주형 정말 계속 수 회장님을 괴롭힐 거야? 그분은 유부녀라고. 이런 행동은 형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야. 이로얀은 예상대로 폭발하며 그 자리에서 내 뺨을 후려갈깁니다. 팍! 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봅니다. 양 교수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로얀에게선 부끄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나를 향해 삿대질합니다. 몇 년 떨어져 지내더니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었나 보구나. 당장 내 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수씨 가문에 얼씬도 않겠다고 약속해. 내 눈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 남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을 그녀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도 내가 강보다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당하기만 하던 그 멍청한 소년인 줄 아는 걸까요? 말이 안 통한다면 이젠 봐주지 않아도 내 탓을 하지 마라. 강보다의 마음속에 희열이 차오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어릴 적엔 내 앞에서 벌벌 떨던 놈이었지. 집을 나가 대학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초라하기 짝이 없더니 갑자기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온 거야? 오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강보다가 사과를 기대하며 입꼬리를 올리려는 찰나 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화광! 강보다의 머릿속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완전히 넋이 나갔군요.
이로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강남주, 네가 감히 얘를 때려? 내가 날카롭게 몸을 돌리자 나에게서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로얀이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난 네 어미다. 설마 나한테 손을 대진 못하겠지.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당신은 내게 한 번도 어머니인 적이 없었어. 그러니 효도 따위 기대하지 마.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상관 마.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강보다에게 2배로 돌려주겠어. 양 교수님께 허리 굽혀 인사하며 4년간의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일이 해결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이루야는 정신을 차립니다. 방금 캠퍼스 정문을 나섰을 때입니다. 지울의 전화가 옵니다. 보스 전부 다 알아냈어요. 수칭월이 왜 결혼했다고 하면서 보스를 못 알아보는지 이제 알겠네요. 수시 가문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내부 권력 다툼이 정말 치열했어요. 수 가문의 가주는 큰아들 쪽을 편애해서 가업을 물려주려 했죠. 막내딸인 수칭월은 계속해서 억눌려 지냈고요. 몇 년 전 가주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혼처를 여러 번 강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난리가 났었죠. 수칭월이 평범한 배경의 누군가와 이미 혼인 신고를 했다고 선언하고 나서야 멈췄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란 사람 꽤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적도 없고 수씨 가문 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지울이 뜸을 들이며 긴장감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나는 이미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일정과 연락처는 알아냈어? 지울이 조금 쑥스러운 듯 말합니다. 곧 며칠간의 일정을 보내드릴게요. 개인 번호는 찾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 내가 직접 찾아가지. 수칭월 정도의 위치라면 개인 번호는 기밀이겠지. 당연한 일이다. 예상했던 바야. 지울이 즉시 덧붙입니다. 그녀 곁엔 항상 보디가드들이 있어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면 돌파인가요? 아니면 은밀하게 가실 건가요? 내 얼굴에 비스듬한 미소가 번집니다. 수그룹 빌딩 밖에서 배달원 유니폼을 가다듬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 회장님께 온 택배입니다. 본인의 친필 서명이 필요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비서실에 확인 전화를 한 후 나를 위로 보냅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88층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납니다. 100명이 넘는 비서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맡은 비서를 따라 집무실로 향하던 중 다 왔다고 생각할 찰나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유화가 인상을 쓰며 나를 훑어봅니다. 강 선생,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유화의 표정은 전혀 반가운 기색이 아닙니다. 그는 강신의 집에서 수칭월에게 접근했던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칭월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배달원으로 위장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디가드 2명에게 손짓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분 확인도 안 된 사람을 최상층까지 데려오다니. 당장 여기서 쫓아내. 나는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수그룹은 배달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유화가 차갑게 비웃습니다. 말을 참 교묘하게 돌리는군. 우리는 모든 직업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쪽 배달원인가요? 사원증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사원증을 척 내밀었다.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인 듯했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오늘 급하게 등록한 건 아니겠지. 사원증이 펼쳐진다. 등록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있다. 루하가 뚫어지게 쳐다본다. 오늘 등록한 게 아니다. 그는 진짜 배달원이었던 것이다. 나는 닫힌 사무실 문을 향해 여유롭게 소리쳤다. 수사장님, 택배 받으셔야죠.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들어오게 해. 나는 아주 유유히 루화를 곁눈질하며 지나쳤다. 일그러지는 그의 표정을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선다. 수청월의 사무실은 온기 하나 없는 무채색의 미니멀한 럭셔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서류 서명을 마치고 나서야 고개를 든다. 빛나는 눈동자 속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다. 나는 배달 확인서를 가리켰다. 여기 사인하시죠, 수사장님. 그녀의 시선이 잠시 머물더니 이내 펜을 들어 서명한다. 그리고 내가 툭 던졌다. 수사장님, 당신 사실 결혼 안 했죠? 펜 끝이 멈췄다. 그녀가 홧고개를 든다. 차가운 눈빛이 내게 꽂힌다. 내 짐작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혼인신고는 자필 정보가 필수인 법. 그런 실수가 나올 리 없다. 대외적으로 유부녀라면서 정작 남편인 나를 전혀 모르다니. 지울의 조사 결과 답은 명확했다. 수청월은 가족들을 입 다물게 하려 가상의 남편을 지어낸 것이다.
그녀는 구청에 발을 들인 적조차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남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다. 수 사장님, 믿기 힘들겠지만 우린 진짜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수청월이 차분하게 몸을 일으킨다. 입가엔 비웃음 섞인 미소가 감돈다. 강 선생, 헛수고는 그만하시죠. 내가 미혼이라 해도 수비서에게 복수하려는 당신과는 절대 결혼 안 해요. 나는 멈칫했다. 그녀는 수비서와의 과거를 알고 내가 오기로 여기 왔다고 단정짓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여기 온 건 수비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수청월이 내 말을 가차없이 자른다. 당신의 복잡한 애정 행각 따위 관심 없어요. 그녀는 서명을 끝내고 확인서를 내게 휙 건넨다. 다시는 여기 와서 귀찮게 굴지 마세요. 경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 짜증이 났다. 이미 충분히 무례하게 구신 것 같은데요. 절해성에서 쫓아내고 싶다고 대놓고 소문내셨으면서. 수청월이 미간을 찌푸린다. 뭐라고요? 내가 대체 언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익숙한 벨소리가 울린다. 할머니 전용 벨소리다. 그녀가 즉시 전화를 낚아챈다.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장님, 어르신이 또 사라지셨어요. 수청월이 곧장 문 밖으로 달려나간다. 따라가서 마저 말하려 했지만 루하가 앞을 가로막았다. 강 선생,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수 그룹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문등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 그 할머니가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이없어 쳐다보며 말을 걸려는데 그녀가 내 손목을 꽉 붙잡는다. 손주사위 감히 나를 또 두고 가려다니. 내 자취방 안 수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물을 3잔이나 연달아 들이켰다. 저 진짜 손주사위 아니에요 라고 진지하게 말했지만 요지부동이다. 할머니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또 한 모금 크게 마신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닫고 아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일렁였다. 내가 입을 열려던 찰나 할머니가 내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수청월이 수색을 지휘하고 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87세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계신다.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전화가 울리자마자 받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쩌렁쩌렁했다. 데리러 올 생각 마라. 나 우리 손주 사위랑 같이 있다. 손주 사위라고요? 번호를 보니 아까 그 녀석이다. 또 같이 있는 게 분명했다. 수청월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세요? 할머니가 데리고 한다. 안 가르쳐 줄 거다. 수청월이 쏘아붙였다. 안 가르쳐 주시면 제가 못 찾을 줄 아세요? 할머니도 지지 않는다. 찾아오지도 말고 사람 보내서 뒤쫓지도 마라. 수청월이 초조하게 머리를 극적인다. 전화를 가리고 주치의에게 나직이 물었다. 강제로 모셔올 순 없나요?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지금 상태에서 흥분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뜻대로 맞춰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아까 그 청년,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수청월은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달래는 말투로 돌아섰다. 할머니, 그래도 약은 챙겨드려야죠. 할머니가 대답하셔. 약은 잘 챙겨왔단다. 걱정은 이제 그만. 착하지. 얌전히 기다려. 내가 네 남편 데려갈 테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뚝 끊고 내게 돌려주신다. 아주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셔. 손주 사위, 해결했단다. 난 그저 당황스러울 뿐. 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어르신을 생판 남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지? 다시 전화를 걸려는데 알림음이 울린다. 띠링. 손녀라는 메모와 함께 친구 요청이 왔다. 일단 수락.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한다. 당분간 저희 할머니 좀 돌봐주세요. 건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오네. 전 안 됩니다라고 차갑게 답장을 치려는데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하지만 전송하기 전 주방에서 소리가 들려 가본다. 수할머니가 계란을 삶고 계신다. 보글보글. 배고프다고 계란만 드시면 안 돼요. 자그마한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신다. 주름진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우리 손주 사위 따뜻한 계란으로 얼굴 좀 문지르 엇. 그래야 붓기가 빨리 빠지지. 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걸까? 뺨을 맞은 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이후 차가운 장벽이 날 감싸고 세상을 밀어내고 있었나 보다. 할머니의 한마디에 그 장벽이 허물어져 내린다. 방 안 가득 온기가 차오른다.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본다. 채팅창에 주황색 알림이 반짝인다.
30만 위안이 입금되었습니다. 띠링. 메모 일주일치 생활비입니다.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입력창에 아직 남아있는 미전송 메시지를 본다. 다행이다. 안 보내길 정말 잘했어. 답장을 다시 써 내려간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수락했는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저 입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치자. 강씨 저택, 강보다의 뺨이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루연이 분통을 터뜨린다. 그 미천한 강남주놈, 네가 수비수랑 결혼한다니까 질투가 폭발한 게 분명해. 내 아빠 오시면 당장 박살을 내버리라고 할 거다. 강부인이 쇠약한 몸으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온다.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실려있다. 남주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 당신들이 먼저 자극했겠지. 그녀의 말투엔 확신이 가득하다. 강보다는 그 모습에 분노를 꾹 눌러 참는다. 으드득.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린다. 어머니, 남 박사님을 혜성대학교 교수로 초빙해 주실 수 있나요? 강 부인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보다야, 누군가의 은혜를 네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 남 박사님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 넘칠 만큼 베풀어 주셨어. 강보다는 예상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뜬다. 그가 말한다. 혜성대학교는 이 도시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어쩌면 남 박사님도 원하고 계실지 모르죠. 그저 대학 측과 연결만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동안 박사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강 부인도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느낀다.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든다. 그럼 한번 여쭤보마. 강보다가 슬쩍 옆에 붙어 말한다. 남 박사님은 우리 은인이시잖아요. 그 빚은 이미 진작에 갚았죠. 정식으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는 게 어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강보다는 남 박사가 강 부인의 부탁은 절대 거절 못한다는 걸 잘 안다. 일단 오기만 하면 내가 직접 제자로 받아달라고 밀어붙여야지. 남 박사도 감히 거절하지 못할걸. 강 부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가 남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남 박사님, 혹시 저희 집에 잠시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강 부인께서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는 거지? 혹시 건강이 더 나빠지신 건가? 그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시간 됩니다라고 바로 답장을 보낸다. 그런데 막 나서려던 찰나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한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간단히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하지만 강씨 저택에서 밥을 먹으라고? 입가에 쓴웃음이 번진다. 10년 전 집을 나오고 처음 맞이한 주말에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정원에 서서 창문 너머로 강부인과 강보다 강문종을 훔쳐봤었지. 강부인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때 이루연이 내게 말했다. 봤지? 저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야. 다시는 나타나서 저 행복을 방해하지 마라. 난 조용히 돌아서며 준비해온 생신 선물을 문 앞에 두고 왔다. 그 후로도 매년 그렇게 선물만 남기고 떠났었다. 이제는 정말로 얼굴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다. 식사는 제가 대접해야죠라고 답한다.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예약한 식당 위치를 보낸다. 강 부인께서 아주 기쁘게 수락하신다. 강씨 저택에 가는 건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뿐이다. 조용한 곳에서 뵙고 건강도 꼼꼼히 살피는 게 낫겠지. 대화창을 나오자 손녀에게서 온 메시지 여러 통이 눈에 띈다. 소할머니를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나는 조용히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짧은 영상을 전송했다. 거리 한복판, 눈에 띄지 않게 주차된 검은색 특수 차량 2대. 그 안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수청월. 띠링, 알림음이 울린다. 수청월이 휴대폰을 확인한다. 늘 차갑던 그녀의 표정에 경악의 그림자가 스친다. 주치의가 다급하게 묻는다. 노부인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수청월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휴대폰을 내민다. 영상 속 할머니는 꽃문의 침대에서 대자로 뻗어 드르렁 코까지 굴며 꿀잠 중. 고작 저녁 9시인데 말이다. 평소라면 새벽 1시 전에 주무시게 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의사는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릴 뿐이다. 노부인께서 정말 이 청년에게만은 특별하게 반응하시는군요. 그가 곁에만 있어준다면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수청월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을 굳히려는 듯하다. 다음 날 아침 수청월에게서 온 메시지. 오늘 밤 할머니를 뵈러 가도 될까요? 내 대답은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나는 그녀에게 주소를 찍어 보냈다. 수청월의 짧은 답장. 패기쳐서 미안해요. 오늘 밤 주치의와 함께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겠지.
더 이상의 답장이 없자 수청월은 내가 딱딱한 격식을 싫어한다는 걸 직감한다. 집 앞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렸다. 아는 얼굴이다. 바로 수비슈. 다정했던 옛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서린 눈빛만이 나를 찌른다. 대학 시절 난 늘 아싸 중에 아싸였다. 수비슈는 인싸였고 언제나 먼저 내게 다가와 주었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은 친구였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 사이엔 차가운 침묵뿐. 난 망설이다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수비슈가 비웃음을 날린다. 훗, 강보다한테 네 과거 다 들었어. 왜 숨긴 거야? 난 불륜녀랑 그 사생아 놈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런데 너 같은 놈을 4년이나 쫓아다니며 바보짓을 했다니.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찔려온다. 그녀의 부모님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지. 사생아 문제로 고통받았다더니 강보다의 말 한마디에 4년 우정이 이토록 쉽게 무너지다니. 난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뒀다. 수비슈가 바짝 다가온다.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설명을 바래? 내가 왜 사생아인지 아니면 왜 이하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변명이라도 할까? 난 헛웃음을 지으며 몸을 돌렸다. 내 출생 성분만 따지는 인간이라면 우정 따윈 필요 없어. 나의 단호한 태도에 수비슈가 동요한다.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당혹감에 휩싸인다. 무의식적으로 내 손목을 낚아채는 그녀. 어딜 가려고. 나는 뒤를 돌아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비슈의 안색이 변한다. 낯설고 차가운 내 모습에 그녀는 적응하지 못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치밀어 오른다. 먼저 버린 건 나인데 왜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거지? 자존심이 상한 그녀가 비아냥거린다. 아직도 자빌이나 하고 다녀? 번듯한 직장 하나 못 구했나 보지? 차라리 내 개인 비서로 들어오는 건 어때? 손목을 뿌리치며 차갑게 내번졌다. 사양할게. 적성에 안 맞을 것 같거든. 수비슈가 말을 잇는다. 힘들 건 없어.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 거기 살면서 내 뒤치다거리나 해. 월 5만 달러면 되겠어? 그 정도면 감지덕지 아냐? 내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금 나더러 내 제비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야? 수비슈가 코웃음을 친다. 그게 네 체질에 딱 맞잖아. 네, 엄마도 결국 불륜녀였잖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피는 못 속이겠지.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는다. 적당히 해라.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긴커녕 광기 어린 웃음을 짓는다. 그 눈엔 집착이 가득했다. 강남주. 내 말 명심해. 넌 결국 누군가의 놀이객감이 될 운명이야. 그럴 바엔 나한테 오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난 예정을 생각해서 살살 다뤄줄 테니까 생각할 시간을 줄게. 마음 바뀌면 언제든 찾아와.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자주 섞인 웃음이 나왔다.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수청월이 서 있었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 눈동자. 유아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졸업하고 왜 번듯한 직장 없이 알바만 전전하나 했더니 수비슈가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던 거군요. 난 영문을 몰라 그를 쳐다봤다. 유아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우리 보스에게 접근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군요. 이 하이청에서 수씨 가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눈을 가늘게 뜨지만 굳이 말을 고쳐주지는 않는다. 이틀 만에 우리 중 누구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다. 유하가 수청월에게 나직이 속삭인다. 저 사람 좀 도와줄까요? 꽤 불쌍해 보이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 제발 좀 도와줘. 나를 당장 등기소로 데려가서 이 혼인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내 회사는 상장을 앞두고 있단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이 닿기도 전에 수청월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내가 왜 나서야 하지? 그녀는 성큼성큼 나를 지나쳐 떠나버린다. 불쌍하다고? 그녀는 직접 봤을 것이다. 내 눈에 담긴 건 동정심 따위가 아니었다. 숨길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흥미였지. 애초에 그녀의 개인 일정을 알아낸 것 자체가 보통 수완이 아니라는 증거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는다. 나는 그곳에 서 있다. 차갑군 하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저 차가울 뿐이다. 그날 저녁 수청월은 정시에 퇴근한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외곽의 낡은 주거단지에 도착한다. 메시지로 받은 주소를 따라가 호수를 확인하고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빠르게 들려온다. 나가요. 문이 열린다. 수청월은 수할머니를 바라본다. 안색이 좋아 보이신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다. 약 18평 남짓한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지만 깨끗하고 뜻밖의 온기가 느껴진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온다.
그가 씻고 있는 건가? 수청월은 깜짝 놀란 듯 시선을 돌리며 묘하게 쑥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주치의가 따라 들어오려 하자 그녀가 손을 뻗어 제지한다. 장비 줘요. 차에서 기다리세요. 수청월은 신속하고 능숙하게 할머니의 혈압, 혈당, 심박수를 체크한다. 어젯밤 푹 주무신 덕분인지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나온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 우리 손주 사위가 나를 아주 잘 돌봐준다니까? 수청월은 그제야 긴장을 푼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욕실 쪽을 향하더니 이내 장비를 챙겨 떠날 채비를 한다. 할머니가 눈을 깜빡이신다. 저녁 안 먹고 가니? 우리 손주 사위가 요리 솜씨가 아주 끝내주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녀는 장비를 내려놓는다. 건강 체크용으로 이건 여기 둘게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한다. 가져가거라. 여기선 필요 없어. 우리 손주 사위는 이거 쓸 줄도 모르고 난 의사 오는 거 싫다. 네가 매일 와서 직접 체크해 다오. 할머니는 생각하신다. 손녀가 매일 오면 남편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정이 쌓이면 별거 생활도 끝낼 수 있을 게야. 할머니는 멀리서 포동포동한 증손주가 손짓하는 환상을 보신다. 수청월이 대답하려는데 물소리가 뚝 끊긴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의료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한다. 그만 가볼게요. 내일 또 뵈러 올게요. 내가 옷을 갖춰 입고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문이 닫힌다. 손녀분은요? 갔단다. 적절치 않다면서 말이야. 걘 참 깐깐하기도 하지. 항상 차가운 표정만 짓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손주 사위가 걔를 안 좋아하는 거니?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 알지? 나는 말한다. 전 할머니 손주 사위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맞단다. 내 손주 사위 맞지? 지난 이틀을 함께하며 나는 할머니가 이 점만 빼면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배려 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수호 할머니가 옷을 좀 챙기러 집에 가고 싶다고 갑자기 말씀하신다. 나는 그 손녀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소를 물었다. 하지만 위치를 확인한 순간 나는 굳어버렸다. 에스테이트 1번지. 그곳은 수씨 가문의 대저택이다. 부지만 3영 에이커에 달한다. 수씨 가문의 유서 깊은 저택만 해도 2영 에이커가 넘는다. 해성에서 가장 유명한 부촌 중의 부촌이다. 나는 할머니가 좀 작은 별장 같은 곳에 사시는 줄만 알았다. 그분이 수씨 가문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웅장하고 정교하게 조각된 고전미와 위엄이 넘치는 검은 대문에 도착하자 나는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할머니, 여기가 정말 할머니 댁이에요? 할머니는 졸린 듯 눈을 깜빡이며 멍한 시선을 던지신다. 손주 사위야,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별 수 없이 손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답장은 즉시 왔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집조차 차로 5분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함부로 돌아다닐 만한 곳이 아니다. 나는 수할머니를 근처 돌벤치에 편안히 모신다. 우리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선다. 뒷좌석에서 강보다와 이로연이 내리더니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이로연의 미간이 깊게 패인다. 강남주,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오늘 강보다의 수행원으로 수씨 저택을 방문하러 왔다가 멀리서 대문 밖을 서성이는 젊은 남자를 발견한 것이다. 설마 그게 정말 나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강보다는 닫힌 대문을 쳐다본다. 남주야, 또 수청원 씨를 괴롭히러 온 거니? 그 말에 이루연이 폭발했다. 이 파렴치한 녀석.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당장 여기서 꺼져. 보다의 상견례를 망치기만 해봐. 절대로 가만 안 둘 테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들이지만 수할머니가 여기 계신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나는 짜증을 억누르며 덤덤하게 말했다.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는 중이야.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라고. 강보다는 생각도 없이 내번졌다. 이 노인네, 네 마누라네 할머니 아니었어? 그 할머니가 이런 곳에 산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맞받아쳤다. 안 될 건 또 뭔데? 이 저택이 내 것이라도 돼? 이루연이 나를 쏘아붙였다. 누굴 속이려고 들어? 내 가난뱅이 마누라 할머니가 여기 사신다고? 그녀는 곧장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노인네, 정말 여기 산다면 어느 집이 당신네 집인지 말해봐요.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때려던 찰나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셨다. 이제 기억났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손 주사위, 나를 안으로 데려다주게.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대문 쪽으로 이끄셨다. 입구까지는 아직 100m 정도 남은 상황. 강보다가 비아냥거렸다. 강남주, 온갖 핑계를 대더니 결국 이 노인네를 이용해 수씨 저택에 발을 들이려는 거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대문을 바라보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의구심이 들었지만 메시지 속에 예의 바른 손녀와 그 차갑고 위압적인 수청어를 연결짓기는 힘들었다. 할머니께서 주소를 착각하신 걸지도 모른다. 다시 확인하려는데 이로연이 달려들어 수할머니를 낚아채려 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타나 뻔뻔스럽긴. 감히 수씨 저택에서 소란 피울 생각마. 순간 당황했다. 한 팔로는 수할머니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이로연을 붙잡았다. 나는 그녀를 세게 밀쳐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다. 가벼운 충격조차 견디기 힘드신 분이란 말이다. 이로연은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다. 중심을 잡은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이 망할 노인네 때문에 친어머니를 때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즉시 수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할머니는 평생 이런 험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이다. 할머니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다. 걷잡을 수 없는 떨림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단단히 붙들었다.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속효성 심장약을 꺼냈다. 약병을 열었다. 비어있었다. 내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상태가 너무 위태롭다. 흉부 압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 약이 필요해. 나는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씨 가문이라면 약이 있을 거야. 설령 수씨 가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웃이잖아. 대문 앞에서 사람이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겠지. 나는 할머니를 품에 안아 올렸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머니. 약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런데 강보다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그가 내 팔을 세게 붙잡았다. 남주야, 그만해. 수씨 가문에서 널 들여보내줄 리가 없잖아.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어두운 기색이 스쳤다.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군. 여기서 죽으면 강남주의 마누라도 그를 원망하겠지. 그 순간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를 걷어차 바닥에 팽개쳤다. 다음 순간 다리에 무언가 걸렸다. 이루연이 바닥에 엎드려 온 힘을 다해 내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나 죽네. 자식이 애미를 죽이네. 이 노인네가 수씨 가문에 사기치게 두느니 내가 죽고 말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수할머니를 안고 있어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근처에 멈춰섰다. 수청월이 차에서 내렸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강보다가 말했다. 수 아가씨, 남주가 이 죽어가는 노인을 이용해서 수씨 저택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안고 있는 사람을 본 수청월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표정은 미동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수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할머니의 건강은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 의사는 이미 할머니께서 올해를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암시한 상태였다. 수청월은 할머니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나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할머님 심장이요.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빨리 약을 먹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청월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내 품에서 할머니를 받아들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루연이 여전히 내 다리에 매달려 있어 따라갈 수가 없었다. 강보다는 멀어져가는 수청월의 뒷모습을 어안이 반반한 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날카롭고 불쾌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진짜 수씨 가문 할머니인 건 아니겠지? 이루연이 말했다. 수 아가씨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누가 죽을까봐 당황한 것뿐이야. 수씨 가문이 구경만 하다가 사람 죽게 내버려 뒀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평판에 안 좋으니까. 강보다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말을 곱씹었다. 그래, 그렇겠지. 강남주의 아내가 수청월일 리가 없잖아. 녀석 정말 김칫국부터 마시는군. 그때 수씨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수비서가 모습을 드러낸다. 강보담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돈다. 비서야, 주차장에서 기다려도 됐는데. 뭐 하러 대문까지 직접 나온 거야? 수비서의 표정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강보담은 다와 간다며 선물이 너무 많으니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기챌 티 없자 그녀가 직접 확인하러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바로 나다.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춘다. 찰나의 순간 얼굴 가득했던 짜증이 싹 사라진다. 억지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강보담에게 고개를 돌린다. 여긴 처음이잖아. 네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돼서 나왔어. 강보담은 싱글벙글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간다. 비서야, 역시 넌 정말 세심하구나. 그가 조심스레 묻는다. 대부인께선 집에 계셔? 기력이 쇠하셔서 계속 집에서 요양 중이셔.
수 할머니는 별채에서 따로 지내며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하고 있다. 사실 수비서도 할머니가 실제로 계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셈이다. 강보담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눈에 띄게 안심한다. 수비서는 내게서 질투나 원망을 찾으려 애쓰지만 내 얼굴엔 오직 차가운 어둠만이 서려 있을 뿐이다. 내 머릿속은 온통 수할머니 생각뿐이다. 저들의 유치한 연극 따위에 낭비할 신경은 없다. 이제 그 손녀가 수청월이라는 확신이 든다. 대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무작정 들어갔을 때 제지당할지를 고민한다. 그때 내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 수비서가 내 앞을 막아선다. 강남주,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나 보지? 난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이다. 수비서가 차갑게 비웃는다. 그럴 거면 전화를 했어야지. 누구 허락을 받고 수씨 저택에 발을 들여? 이런 문이 너 같은 사생아한테 열릴 줄 알았어? 그래도 정안을 보고 싶다면 방법은 있어. 네가 해야 할 일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보담이 가로챈다. 비서야, 네가 오해한 거야. 남주는 지금 제 처조모를 기다리고 있대. 그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거든. 수청월 씨가 응급처치를 하러 안으로 데려갔어. 수비서가 눈을 깜빡인다. 뭐라고? 안 해? 강보담이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래, 말해준다는 게 깜빡했네. 남주 결혼했거든. 수비서의 눈이 순식간에 시뻘개진다. 그녀가 이를 갈며 묻는다. 강남주, 그 여자 누구야? 내 눈빛엔 노골적인 경멸이 서린다. 수비서, 내 아내가 누구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수비서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진다. 나랑 상관이 없다고?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누가 너랑 결혼을 해. 당장 확인해야겠어. 강보담이 옆에서 재빨리 거든다. 남주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냥 길바닥에서 데려온 여자라더라. 수비서가 주먹을 꽉 쥘다. 내 수준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사생아 놈이랑 근본 없는 여자라니. 끼리끼리 정말 잘 만났네. 강보담이 계속해서 짓거린다. 남주도 참 속이 쓰리겠지. 그래서 자꾸 수청월 씨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 난 경멸이 섞인 차가운 실소를 터뜨린다. 강보담, 강씨 가문 장남이라면서 내 머릿속은 온통 쓰레기뿐이군. 강보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주먹을 꽉 쥐더니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 걱정스러운 척 한숨을 내쉰다. 비서랑 나한테 복수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수청월 씨는 유부녀야.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수비서는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며칠이나 내 연락을 기다렸는데 내가 굽히고 들어왔으면 용서해 주려 할 것만 결혼을 해버리다니. 뭔가 깨달은 듯 그녀가 빽소리를 지른다. 어쩐지 네 처조모라는 노인네가 왜 우리 집 앞에서 쓰러졌나 했어. 처음부터 우리 고모를 노리고 온 거지? 강남주, 너 정말 염치도 없니? 내게 분노의 삿대질을 하더니 대문 경비원에게 소리친다. 저 얼굴 잘 봐둬. 똑똑히 기억하라고. 2번 다시 수씨 저택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해. 강보담은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만족감을 숨기려 고개를 숙인다. 수비서가 이 대문에서만큼은 끝발이 좀 있는 모양이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택 안에서 집사가 걸어 나온다. 그의 시선이 일행을 훑더니 정확히 나를 향해 멈춘다. 강남주 씨, 청월 아가씨께서 안으로 모시라고 하십니다. 강보담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는다. 수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본다. 난 비웃음인지 긍정인지 모를 표정으로 경비원을 올려다본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경비원은 수비서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준다. 이 집구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난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수비서와 일행이 그 뒤를 허겁지겁 따른다. 이루연이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본다. 수청월 씨가 네 할머니나 데려가라고 부른 거겠지. 그 노인네 데리고 최대한 빨리 꺼져버려. 수씨 가문의 카펫을 더럽히지 마라. 이 비천한 놈아.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모두 거실로 들어선다. 거기 메인 소파 정중앙에 꼿꼿이 앉아있는 분은 바로 수 할머니였다. 노부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본다. 이 고약한 여편네 같으니 감히 누굴 보고 비천하다고 하는 게냐? 우아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하다. 수청월은 차갑고 침착한 모습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다. 이로오옌의 몸이 딱딱하게 굳는다. 강보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다. 수페이슈가 제때 그의 팔을 붙잡는다. 수페이슈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대체 왜 그래? 강보다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신분에 과분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 집의 모든 어른은 그가 조심스럽게 환심을 사야 할 대상인데 문턱을 넘기도 전에 이미 노부인의 눈밖에 나버린 것이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인다. 남주야, 왜 저 노부인께서 네 아내의 할머니라고 믿게 한 거니? 너 때문에 우리가 할머니께 결례를 범했잖니. 순식간에 의심 어린 시선들이 일제히 나를 향하는 게 느껴진다. 이로우옌이 재빨리 말을 가로챈다. 노부인께서 치매라는 걸 알고 속인 거니? 수씨 저택이 대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내 눈빛이 싸늘하게 식는다. 모든 걸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강보다의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속셈이군. 영리하구만. 찻잔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방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뜨거운 찬물이 이루오엔의 옷을 듬뿍 적신다. 그녀는 감히 비명조차 내지 못한다. 노부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린다. 이 무례한 여편네. 이 아이는 내 손녀의 남편이다. 이로우엔은 뜨거운 고통을 참으며 말한다. 노부인님, 이놈한테 속으신 거예요. 이놈 아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다고요. 말다툼할 필요 없어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옆에서 수페이슈의 어머니가 끼어든다. 청월아, 이 사람이 정말 네 남편이니? 나는 말없이 수청월을 바라보았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왔다. 아니요. 이런 배은망덕하고 비정한 여자 같으니 강보다의 얼굴이 안도감으로 환해진다. 이로우엔이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린다. 그럼 그렇지. 이게 다 강남주가 꾸민 짓이었어.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대꾸하려던 찰나. 수청월이 말을 잇는다. 할머니께서 아는 분으로 착각하셔서 강 선생께 잠시 할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순식간에 정적이 흐른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잠시 후 강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그렇군요. 남주야, 왜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랬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말이야. 수청월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여유롭지만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며 입을 연다. 강보다씨, 문제가 생기면 뒤로 숨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군요. 그게 강씨 가문의 가르침인가요? 수할머니가 즉각 날카로운 분노를 터뜨린다. 내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내 놈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모를 줄 알았더냐?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남까지 끌어내리려 하다니. 너희 둘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수할머니는 수페이슈를 똑바로 응시한다. 당장 파혼해라. 이런 자를 내 증손녀의 남편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강보다의 전신이 굳어버린다. 이 아콘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순 없다. 그는 수페이슈를 바라보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 그녀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과 분노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하다. 강보다는 주먹을 꽉 쥐고 수페이슈에게 다가가 속삭인다. 페이슈, 내 잘못이야. 걱정 마. 약혼이 취소되더라도 약속했던 그분 소개는 반드시 해줄게. 수페이슈가 정신을 차린다. 강보다가 여전히 그녀를 남 박사에게 소개해줄 생각인 것이다. 현재 신에너지 프로젝트 분야에서 남 박사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존재다. 그녀는 재빨리 수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린다. 증조할머니, 강보다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게다가 이미 예물까지 오갔잖아요. 지금 파혼하면 양가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수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녀를 빤히 바라본다.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증손녀의 일은 그 부모가 결정할 문제지. 더 이상 간섭할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다. 하지만 수페이슈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머님, 상견례 선물 잊으신 거 아니죠? 그 말에 수할머니의 눈꺼풀이 즉시 가라앉는다. 사람을 시켜 페이슈에게 18만 위안을 보내주마. 수페이슈 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다. 하지만 아까는 신혼부부 살림이 빠듯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주식 2%를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수씨 가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수할머니였다. 명문가 출신으로 막대한 지참금을 가졌을 뿐 아니라 수그룹 주식의 20%를 지배하고 계신다. 수페이슈의 어머니는 이 결혼을 통해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올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으나 노부인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수할머니는 묘한 미소를 띠며 그녀를 바라본다. 이 증손녀 사위가 영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다. 그래서 선물을 좀 바꿨다. 강보다의 안색이 창백해진다. 참기 힘든 굴욕감이 그를 짓누른다. 이 집엔 하인들이 널려 있다. 금세 소문이 퍼지겠지. 결국 하이청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할머니는 그런 것 따위 안중에도 없다. 그녀는 무심하게 나와 수청월을 자신의 개인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운다. 수청월이 손주 사위를 제대로 대접하게 하려는 속셈이다. 이제 정원에는 오직 우리 둘뿐. 밤은 칠흑처럼 어둡다. 나는 수청월과 나란히 서 있다.
어떻게 말을 뗄지 고민하던 찰나 수청월이 갑자기 나를 돌아본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가득하다. 나도 지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본다. 수청월의 표정이 싸늘하게 가라앉는다. 이 녀석,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게 조종한 건가? 그의 의도는 분명 불순하다. 할머니가 그에게 매달리는 건 우연일 수도 있다. 조종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남자가 할머니를 기꺼이 모신 건 그녀가 실수로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때 진짜 목적이 떠올랐다. 메시지로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었지. 같이 혼인신고소에 가서 우리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 수청월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한다. 좋아. 하지만 거짓으로 밝혀지면 다시는 할머니를 이용해 내게 접근할 생각 마. 수할머니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쏙 내민다. 지금 우리 손주 사위 괴롭히는 거냐? 수청월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다. 아니에요. 저녁 식사는 소박했다. 세 사람이 먹기에 딱 적당한 4가지 요리와 국 하나. 하지만 수할머니는 입맛이 없는지 몇 점 깨작거리다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손주 사위, 나 피곤해. 집에 가자.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작은 정원에는 온갖 의료기기가 갖춰진 개인 요양시설처럼 꾸며져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한 듯 내 손을 꽉 움켜잡는다. 그럼 네가 남아서 곁에 있어줄래?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청월을 힐끗 보았다. 솔직히 할머니가 걱정되지만 이 여자는 나를 싫어한다는 티를 팍팍 냈다. 할머니를 이용해 자기한테 접근한다고 믿고 있다.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다. 수청월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한다. 알았어. 그러고는 나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진다. 의미는 명확하다. 이건 전적으로 할머니를 위해서라는 것. 딴 생각일랑 품지 말라는 소리다. 수할머니가 기뻐한다. 할머니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손주 사위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지. 저녁을 먹고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다. 오늘 일로 정말 기운이 다 빠진 모양이다.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든다. 하지만 잠자리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어쩔 수 없이 침대 곁에 앉아 지켜본다. 창밖 수청월의 표정이 엄숙하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지? 심리학을 전공한 주치의가 말했다. 노마님께서 왜 저 청년에게 저토록 집착하시는지 알 순 없지만 왜 불안해하시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노마님께서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걸 직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아가씨를 붙잡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죠. 이 손주사위야말로 아가씨 곁에 남겨줄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수청월이 우뚝 멈춰선다. 어두운 눈동자에 무언가 동요가 일고 그것을 완전히 억누르지 못한다.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고요함을 되찾는다. 그녀는 달빛 아래 서 있다. 마치 뒤편의 어둠 속에 그대로 몸을 던져버릴 듯이.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본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간다. 강보다는 지분 2%를 날려버린 탓에 비참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수비서의 어머니 유미수는 매우 불쾌해하며 예의를 차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강남주가 내 집안 서자 아니냐? 어떻게 걷는 노마님 환심을 사는데 너는 못하는 거니? 강보다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다. 어머님, 전 남주처럼 말재주가 없어서요. 사람 마음을 얻는데 서툽니다. 유미수가 콧방귀를 낀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 지분 2% 당장 다시 찾아와. 안 그러면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라. 강보다는 억울함을 꾹 삼킨다. 비참한 식사를 견뎌내고 마침내 자리를 뜨려 한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수청월이 돌아온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위압감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을 훑어보자 그녀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진다. 할머니는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즐기고 있었다니. 유미수는 그 표정을 읽고 현명하게 입을 다문다. 미간을 찌푸리며 묻는 건 수비서의 아버지 수옥진이다. 청월아, 왜 돌아왔니? 수청월은 명목상 오빠일 뿐인 이 남자를 철저히 무시한다. 그녀는 그저 강보다를 쏘아본다. 약혼했으니 너도 이제 사실상 수씨 가문의 일원이다. 맞지? 그럼 가문의 일원으로서 규칙을 따라야지. 오늘 어른의 뜻을 거역했으니 밤새도록 사당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라. 수청월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뒤를 향해 손짓한다. 보디가드 2명이 강보다 앞으로 다가선다. 강도련님 가시죠. 강보다는 완전히 당황한다. 밤새 무릎을 꿇으라고? 평생 금지옥엽으로 자란 그다. 그걸 어떻게 견뎌낸단 말인가. 절박하게 수비서를 쳐다보지만 그녀 역시 가주의 권위에 감히 맞서지 못한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보디가드들을 따라간다.
문을 나서기 직전 수비서가 묻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청월아, 강남주는? 벌써 갔어? 이어지는 수청월의 대답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내 손님이야. 오늘 밤은 이 저택에서 묵으실 거다. 강보다는 보디가드들과 함께 사당에 도착했다. 보디가드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아가씨께서 말씀하시길 아직 혼인 전이라 수시 사당엔 들어갈 수 없답니다. 밖에서 무릎 꿇으세요. 바깥 마당은 딱딱한 청벽돌로 덮여 있다. 강 씨가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두 경호원은 뒷짐을 진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노려볼 뿐이다. 때는 10월. 밤 공기는 벌써부터 서늘하다. 강보다는 계속 몸을 떨고 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무릎을 타고 뼈마디까지 전해진다. 수작을 부릴까 생각도 해보지만 저 두 경호원이 석상처럼 서서 그를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을 나를 생각하며 이를 갈지만 딱 하룻밤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난 평생 여기서 살게 될 거고 닥터난과의 만남도 곧 다가오니까 그는 반드시 그 카드를 제대로 활용해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씻고 나서 할머니와 수청월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모였다. 식탁 위에는 설탕을 묻힌 튀김, 떡 한 접시가 놓여 있다. 할머니가 하나 집으려 하자 수청월이 미간을 찌푸린다. 할머니 혈당이 높으시잖아요. 이렇게 기름지고 단 건 드시면 안 돼요. 그녀가 어떻게 말릴지 고민하는 찰나 내가 툭 던졌다. 할머니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자 고집불통이던 노부인의 손이 공중에서 원을 그리더니 내 밥그릇에 떡을 쓱 내려놓는다. 그녀가 나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다. 우리 손주 사위 주려고 집은 거야. 수청월은 순간 당혹감을 느낀다. 그녀는 할머니가 왜 저토록 내 말을 잘 듣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본다. 나는 망설임 없이 떡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수청월을 쳐다본다. 그나저나 혼인신고소에 갈 때 신분증이랑 호구부 챙겨오세요. 할머니가 궁금한 듯 물으셨다. 신고소엔 왜 가니? 혼인신고서를 잃어버렸거든요. 제발 급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혼하려면 증명서가 꼭 필요하니까. 하지만 노부인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서둘러 침실로 들어가더니 붉은색 혼인신고서 2장을 들고 나타났다. 나는 손에 쥔 증명서를 보며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할머니가 처음 나를 보자마자 왜 손주사위라고 불렀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미 우리가 결혼한 사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다. 할머니, 이걸 왜 가지고 계세요? 노부인이 눈을 깜박이며 멍한 표정을 짓는다.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수씨랑 제가 어떻게 결혼한 건가요?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젓는다. 기억이 안 나. 할머니,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그만해요. 수청월이 낮게 쏘아붙이며 상황을 정리한다. 그녀는 나와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녀는 생각한다. 혼인신고소의 정식 절차를 핑계로 밑밥을 기고 할머니를 구슬려 이 위조된 증명서를 내놓게 함으로써 스스로 믿게 만들려는 거겠지. 할머니가 내 말에 꼼짝 못하는 모습을 방금 보지 않았더라면 그녀도 정말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말투에서 은근한 살기가 느껴지지만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오늘은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이혼이란 게 신고소 한 번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법적으로 2년이나 결혼한 상태였어요. 재산 분할 문제도 상당히 복잡할 거고요. 이혼 합의서부터 먼저 써야겠네요. 아뇨. 수청월이 대답하며 나를 예의주시한다. 내가 잠시 망설이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는 생각한다. 이자가 연기를 저렇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진짜 증명서인 걸까? 수청월은 갑자기 확신이 흔들린다. 그녀는 증명서를 챙겨 들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나간다. 나는 할머니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차장에 겨우 도착했을 때였다. 거기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재채기를 하며 다리를 후들거리는 강보다를 부축한 이로우엔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로우엔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번딩인다. 그녀는 수청월을 조심스럽게 피해내게 급히 다가온다. 내 형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녀의 말투는 지극히 뻔뻔하다. 나는 눈썹을 슬쩍 치켜 올렸다. 어젯밤에 아예 떠나지 않았던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일찍 나타날 수가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로우엔이 바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난주야, 비록 네가 서절하지만 강씨 집안은 네 출생에 상관없이 널 키워줬어. 넌 집안에 빚을 진 거야. 내 형은 너한테 더 잘해줬잖니. 너랑 같이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옷도 다 나눠 입혔지. 태어났을 때 넌 너무 약해서 다들 못 살 거라고 했어.
저지 부족해서 내 형의 몫을 뺏어 먹고 겨우 살아남은 거라고. 원래 강씨 집안에선 우릴 받아줄 생각도 없었단다. 네가 형이랑 같은 날 태어난 덕분에 네 아버지께서 우릴 머물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 넌 형에게 빚을 갚아야 해. 평생 형에게 잘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다. 10년 만에 듣는 소리지만 넌더리가 날 정도로 익숙한 말들이다. 그 말을 전부 믿고 참아내며 강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뒀던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오른다. 지금은 그저 황당할 뿐이다. 그렇죠. 강씨 집안이 날 키워주긴 했지만 부모의 감 자식을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영아 유기죄를 저지른 셈이죠. 그래요. 강보다와 함께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난 등하굣길 짐꾼의 학교 안에서는 빵 셔틀 노릇이나 했죠. 강보다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내가 관리를 못한 탓이라며 이로 오엔 당신에게 매를 맞았고요. 강보다를 앞지르면 안 됐기에 학교 성적도 늘 바닥권을 기어야만 했죠. 부모가 사준 내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어요. 늘 강보다가 버린 옷만 물려받아 입어서 언제나 옷이 작아 몸에 끼었죠. 강부인께서 새 옷을 사주신 적도 있었지만 내가 입자마자 당신이 자격 없다며 뺏어서 강보다에게 줘버렸잖아요. 난 강보다보다 더 잘나 보이면 안 됐으니까. 갓난아이가 약했다고? 5일씩 굶은 아기가 안 약하고 백이겠어요? 내 눈빛에 서린 경멸이 더욱 짙어진다. 이로우에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말을 잇는다. 이제 다 컸으니 드디어 강씨 집안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거야. 난주야, 저 노마님이 내 말은 잘 듣지 않니? 가서 그 할망구한테 지분 2%는 네 형한테 넘기라고 해. 순간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 말에 이러연의 안색이 밝아진다. 드디어 말이 통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내 난 툭 던지듯 말했다. 전 그저 천한 서자일 뿐인걸요. 노부인께서 제 말을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러연은 얼어붙어 다시 입을 때려 했지만 난 이미 그녀를 지나쳐 소청월의 차에 올라탄 뒤였다. 따라오려는 듯한 이러연을 보더니 소청월은 운전석에 앉아 문을 깔끔하게 닫아버렸다. 여유롭게 안전벨트를 매고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차를 몰고 떠났다. 검은색 럭셔리 세단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부웅. 100m 너머로 창밖을 보는 내 모습이 보인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에 서린 차분하고도 먼 시선. 그녀는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렸다. 준비했던 경고의 말은 입안을 맴돌다 사라졌다. 차는 순식간에 혼인신고처에 도착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 기사님께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단 얘길 듣고 당황해서 바로 GPS 추적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소청월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노화가 혼인신고처 건물을 쓱 훑어보았다. 여긴 왜 오신 거죠? 설마 저 강남주가 아직도 보스를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걱정 마십시오. 다시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또 나타나면 제가 쓰레기를 먹는 먹방이라도 찍겠습니다. 노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 근처에서 나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라이브 채널 주소가 어떻게 되죠? 노아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세 사람은 서비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양측이 다 출석하지 않아도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담당 직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당연히 안 되죠. 들었지? 노아가 승리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내 손에 들린 혼인신고서를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꼈다. 이젠 위조 서류까지 준비해 오셨군.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문서 위조랑 협박죄로 쳐넣을. 하지만 소청월이 증명서를 직원에게 건넸다. 이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주세요. 직원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증명서를 받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다. 탁탁탁. 소청월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문귤 자신의 행동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니.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중요한 회의까지 취소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이 증명서는 진짜입니다. 소청월은 그대로 정지했다. 정적. 노아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기록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엄격하게 확인하고 서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해야 한다고요. 서약서라는 말에 내가 즉시 끼어들었다. 그 서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동시에 소청월도 말했다. 서약서를 보여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즉시 시선을 피했다. 직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부라 그런지 호흡이 척척 맞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찾아오죠.
그는 곧 등록 서류를 가져와 확인해보라며 서약서를 꺼내놓았다. 내 필체가 틀림없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하가 경악했다. 보스, 이건 정말 보스 필체잖아요. 난 잠시 생각하다 방 안을 둘러보았고 보안 카메라를 발견했다. 저기요, 우리가 등록한 날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영상은 6개월 동안만 보관해요. 직원은 양측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는 혼인신고서가 발급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절차상 오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처를 나왔다. 밖에 서서 노하가 멍하니 물었다. 보스, 이제 어쩌죠? 소청월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외쳤다. 이혼해. 노하가 눈을 깜빡였다. 깜빡깜빡. 그럼 지금 이혼하시려는 거면 조건을 협의하셔야겠죠? 또다시 완벽한 호흡으로 소청월과 내가 말했다. 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지.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요. 말을 번고 나니 우리 둘 다 서로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짧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각자 변호사한테 초안을 작성해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들끼리 협상하게 두자고요. 노아가 비웃었다. 변호사 살 돈이나 있나 보군. 하지만 소청월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노아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소청월 씨, 위챗 친구 추가하죠. 연락하기 편하게요. 소청월은 잠시 멈칫하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꺼내 위챗 QR코드를 열었다. 징, 나는 코드를 스캔했다. 내 휴대폰에 대화창이 떴다. 저장된 이름은 멍청한 손녀딸.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나도 순간 당황하고 말았다. 이미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내가 헛기침을 했다. 에헴, 그 이름은 그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했던 거예요.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가리고 바보 소녀라는 이름을 바보 아가씨로 바꾼다. 그리고 나중에 봐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택시를 잡아 떠난다. 그녀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르화가 소청월을 돌아본다. 사장님, 두 분 정말로 결혼하신 거 맞죠? 방금 두 사람 호흡이 너무 척척 맞았다고요? 소청월이 그를 쓱 쳐다본다.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찾아 합의서를 작성해 외부 자산을 보호하고. 루아는 즉시 대답하다가 문득 무언가 깨닫는다. 이제 알겠어요. 그 남자가 이 결혼 전체를 설계한 게 분명해요.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사장님의 돈을 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살 돈을 준비한 거겠죠. 루아가 분통을 터뜨린다. 걱정 마세요. 단돈 1원도 못 가져가게 할 테니까요. 도시 반대편의 택시 안, 나는 지울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알아봐줘. 그 여자는 내 돈을 단 1원도 가져가선 안 돼. 지울이 대답한다. 문제 없어요. 근데 보스, 도대체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기억을 못한다니. 둘 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드라마 찍는 줄 알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짜릿하네요. 언젠가 혼인신고소에서 저한테도 남편을 배정해줄지 모르겠네요.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잠시 후 내가 말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어. 지울이 묻는다. 소할머님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기억을 못하시잖아요. 나는 미간을 찌푸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시험 속도를 더 높여야 해.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질 거야. 곧 집에 도착한다. 문을 열고 익숙한 방으로 들어서니 60제곱미터 남짓한 아파트가 조금 텅 빈 듯한 기분이 든다. 그때 소할머니가 여행 가방을 끌고 복도에서 들어오신다. 손주 사위 왔구나.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번에는 옷을 아주 잔뜩 가져왔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를 짓는다. 그날 혜성시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로펌에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달라는 의뢰가 2건 들어온다. 양측 모두 익명이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똑같다. 상대방이 자신의 돈을 한 푼도 가져가선 안 된다는 것.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살벌하다. 파트너 옆에 신입 변호사가 중얼거린다. 이혼 사건 맡으면서 이렇게 냉혈한 건 처음 봐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무정함에는 남녀가 따로 없네요. 선임 변호사는 사랑하던 부부가 원수가 되는 꼴을 숱하게 봐왔다. 이보다 더한 것도 본 적이 있다. 그는 껄껄 웃는다. 짭짤하게 수수료 2번 챙기겠군. 준비되는 대로 의뢰인들에게 보내게. 소씨 그룹 최상정. 소청월은 혼인신고소에서 돌아온 이후 쉴 새 없이 일에 매진하고 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집에서 전화가 온다. 할머니가 또 손주 사위를 찾으러 나가셨다는 소식이다. 할머니는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일 건강 체크를 해야만 한다.
소청월의 미간이 살짝 좁아진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챗을 열어 내 연락처를 찾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자신이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람이 나라는 걸 알게 된 뒤로 무언가 어색한 기분이다. 그녀는 무심코 대화 기록을 훑어본다. 이전의 대화들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소탈했다. 특히 그가 누군가의 험담을 들어주었을 때는 더욱. 잠깐, 그날 레스토랑에서 그녀가 뒷담화를 했던 상대가 바로 이 남자 아니었나? 소청월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찰나 휴대폰이 진동한다. 내가 이혼 합의서를 보낸 것이다. 소 아가씨, 이 합의서의 자산 분할 조건은 제 마지노선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수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자산 분할이라니, 정말 이 남자가 돈을 노리고 이 결혼을 꾸민 걸까? 그때 루화가 들어온다. 사장님, 결혼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루화가 말하는 사이 소청월은 컴퓨터로 이혼 합의서를 띄운다. 그녀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 내려간다. 그녀의 시선이 자산 분할 조항에 머문다. 그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희미한 놀라움에 멈칫한다. 루화도 고개를 빼고 같이 들여다본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린다. 이 남자 정말 웃기는군요. 사장님이 자기 자산을 뺏어갈까봐 걱정하나 본데요? 대체 무슨 자산요? 자기가 가진 빚 말인가요? 소청월이 시선을 내린 채 묻는다. 조사 결과는 어때? 사장님, 강남주는 며칠 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이미 결혼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이혼 합의서를 봐도 그 역시 빠른 이혼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루화가 말을 잇다가 화제를 돌린다. 하지만 솔직히 상황이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수상해요. 조사해보니 강씨 집안을 떠난 뒤 그의 행적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백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평범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걸 숨기고 사는 걸까요? 소청월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가늘게 뜬다. 그럼 그 남자가 이 일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루화가 머리를 기쩍인다. 하지만 벌써 2년이나 지났고 정말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어쩌면 노부인께서 무언가 기억해 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소청월이 그를 무표정하게 쳐다본다. 루화는 재빨리 고개를 떨군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수칭월은 이혼 합의서 두부를 출력한다. 그녀는 일어서서 나가며 묻는다. 노바 연구원과 연락이 닿았나? 듣기로는 알츠하이머 임상치료제 생산에 근접했다고 하더군. 수칭월은 약이 나오자마자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한다. 그 말에 류화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노바 연구원의 소재 파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모두 뒤쫓고 있어 더욱 조심스러워진 모양입니다. 수칭월의 냉기를 느끼며 그가 말한다. 사장님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한편 내가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수칭월에게 위챗 메시지가 온다. 아래층이야. 내려와. 나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를 대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익숙한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곳에 서 있다. 차 안에서 수칭월이 이혼 합의서를 건넨다. 난 이해 없어. 서명해.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나를 빤히 응시한다. 그녀는 내가 시간을 끌 핑계를 찾을 거라 예상한다. 하지만 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두부 모두에 서명한다. 쓱쓱 고개를 든다. 내일 접수할까? 수칭월의 눈빛이 살짝 깊어진다. 그렇게나 서두르고 싶어? 생각한다. 당연히 서둘러야지. 우리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그녀가 잠시 나를 살피더니 알겠다고 하자. 내가 덧붙인다. 그럼 내일 아침에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 챙겨와. 등기소에서 보자고. 수칭월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한다. 할머니께서 언제 내려오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뒤에 서 계셨다. 안색이 창백해진 채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신다. 가슴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너희 이혼하려는 게냐? 그러고는 눈을 감으며 바닥으로 쓰러지신다. 쿵! 제1병원 VIP 병실 밖에서 의사가 말한다. 환자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서적인 충격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 방금 전 응급처치 상황이 떠올라 아찔하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옆에 서 있는 수칭화를 본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다. 완벽하게 침착해 보인다. 하지만 의사가 할머니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깃을 살짝 늦춘다. 그러고는 복도 벤치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억누를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을 보인다. 그때 안쪽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노부인께서 깨어나셨어요. 수칭활이 즉시 달려 들어간다. 내가 뒤따라갔을 땐 할머니께서 이미 눈을 뜨고 계셨다.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나를 보신다.
손주사위, 너랑 내 손녀가 이혼하는 꿈을 꿨단다. 그거 가짜지, 그렇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칭활이 대답한다. 진짜 아니에요. 저희 이혼 안 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호구부랑 결혼증 이리 내놔라. 네, 알겠어요. 수칭활은 할머니가 달라는 건 뭐든 순순히 내준다.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신다. 손주사위, 저 아이 말이 정말이냐?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친다. 잠시 망설이다가 답한다. 네, 정말이에요. 그제야 할머니는 만족하신다. 갑작스러운 감정 동요로 인한 발작이었기에 할머니는 오늘 밤 관찰을 위해 입원하신다. 수칭활과 나는 함께 병실을 지킨다. 밤이 깊어간다. 나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핸드폰으로 문서를 작업한다. 알츠하이머 임상치료 연구인데 마지막 단계의 기술적 난관이 풀리지 않는다. 생물의학 문헌을 좀 뒤져봐야겠다. 생각에 잠겨있는데 바보 소녀에게서 메시지가 팝업된다. 띵동. 강 선생,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죠.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합의서는 이미 서명했으니까. 이 시점부터 우리 자산은 완전히 분리된 거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유부남이지만 회사 상장에는 지장이 없다. 실제 이혼 도장을 찍는 시점은 딱히 상관없다. 내가 답한다. 좋아. 수칭활은 내 답장을 빤히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뜬다. 그녀가 묻는다. 다른 조건은 더 없나? 할머니께서 회복하시면 최대한 빨리 이혼만 해주면 돼. 수칭활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문득 이 남자의 속내를 정말 알 수 없다고 느낀다. 침대의 할머니는 나를 보셨다가 수칭활을 보신다. 둘이서 어쩜 말 한마디를 안 섞는 게냐. 이래선 안 되지.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신다. 얘야, 네 남편에게 수그룹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주넌. 매일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다 보면 정도 들 테니까 말이다. 수칭활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한다. 알겠어요. 오늘 밤 그녀는 유난히 순순하다. 할머니는 어떤 일을 맡길지 고민하신다. 그러다 번뜩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셨나 보다. 손주사위,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내일은 내 아내를 따라 회사에 가거라. 나는 눈을 깜빡인다. 알겠어요. 수그룹이라면 분명 방대한 자료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내게 필요한 문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수칭활은 회의가 있다. 할머니께 인사하고 류하와 함께 자리를 뜬다. 하지만 복도에 나서자마자 류하가 말한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렇게 쉽게 서명한 거였군요. 그가 노부인을 아래층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녀가 계시는 한 이혼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는 수칭활을 쳐다보더니 이제는 노부인을 홀려서 그룹의 자리까지 얻어냈군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왜 승낙하신 거죠? 수칭활이 말하길 내 눈이 닿는 곳에 두지 않으면 그놈의 본색이 어떻게 드러나겠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인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이혼은 무리야. 그 남자가 정말 결백한지 회사에 들어오면 진짜 목적이 뭔지 곧 알게 되겠지. 병실 안, 나는 소파에 누워있다. 그때 노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손주사위, 너에게만 말해줄 비밀이 있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뭔가 중요한 걸 기억해내신 걸까?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 아니면 내가 왜 수칭활과 결혼하게 됐는지 같은 거? 나는 기대감을 억누르며 물었다. 무슨 비밀인가요? 노부인이 아주 은밀하게 속삭인다. 내 손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약점이 하나 있지. 지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만약 그 애가 널 구박하면 이걸 써먹으려. 당황스럽다. 솔직히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노부인이 말을 잇는다. 그 사나운 겉모습에 속지 마라. 그 애는 고양이를 무서워한단다. 나는 굳어버렸다. 문결 어릴 적 알던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한 소녀가 떠올랐다. 그 냉철한 수칭얼이 고양이를 무서워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노부인이 묻는다. 너는 고양이가 좋니? 개가 좋니? 개요. 전엔 고양이를 좋아했지만 제가 알던 소녀가 싫어해서 저도 안 좋아하게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수그룹 최상층, 복슬복슬한 시바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 루하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노부인께서는 왜 강 선생에게 강아지 돌보는 일을 맡기신 걸까? 수칭월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인들은 가끔 어린아이처럼 변해 변덕을 부린다지만 개를 돌보는 일이라니 이건 좀 심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를 신에너지 연구부 1팀으로 데려가.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신에너지 부서는 회사의 핵심 운영은 아니지만 미래 방향과는 직결된 곳이다. 그녀는 나를 그곳에 박아두고 내가 무엇을 드러낼지 지켜볼 작정이다. 나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 강아지를 안아 들고 루하를 따라 나선다. 이름이 있나요? 노부인께서 당신더러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수칭어를 힐끗 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럼 고양이라고 부르죠. 걔 이름을 고양이라고 짓겠다고요? 문제 있나요? 신에너지 연구부는 38층에 있다. 엘리베이터 안, 루하가 말한다. 강 선생, 우리 연구부 직원 대부분은 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최저학력이 명문대 석사죠. 학부생 출신은 당신이 처음일 겁니다. 여기서 선배들에게 배우는 건 당신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우리 대표님의 특별 배려입니다. 물론 너무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노부인을 기쁘게 해드린 것에 대한 대표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실룩거렸다. 사실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표님은 나중에 이혼할 때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두 분 관계를 비밀로 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 나도 바라던 바군. 루하는 당혹스러워한다. 아니, 이 남자가 오히려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라니. 그가 더 말을 하려던 찰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출근 첫날. 진심으로 흥미진진하다.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데 내 성미에 딱 맞는다. 개인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강아지와 놀았다. 잠시 후 강아지는 볕이 잘 드는 구석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고 연구부 자료실로 향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되어 할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어야만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실 테고 그래야 비로소 수칭월과의 이 황당한 결혼의 전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료 한 명에게 자료실 위치를 묻고 곧장 그곳으로 향한다. 수 그룹의 자료실은 60층에 있다. 그곳은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거대한 사설 도서관이었다. 외부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업계의 전문 지식들이 가득하다. 은밀한 흥분이 몰려온다. 본능이 속삭인다. 내가 찾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 최상층 수칭월은 밀린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만개한 부귀영화, 즉 수 할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손녀딸아, 오늘 남편이랑 같이 점심 먹으렀다. 둘이 식탁에 같이 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수칭월이 미간을 찌푸리며 회의 핑계를 대려던 순간 채팅창의 이름이 눈앞에서 바뀐다. 만개한 부귀영화에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 연약한 할머니로 수칭월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응시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데스크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루아가 즉시 나타났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점심 식사 2인분 준비해. 수칭월은 나에게 최상층으로 올라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식사가 테이블에 세팅될 때까지 나는 답장이 없었다. 수칭월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사람 어디 있지? 루아가 대답한다. 강 선생은 지금 자료실에 있습니다. 수칭월이 60층으로 향한다. 그녀는 곧바로 나를 발견했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수페이슈도 포착했다. 나는 책 속에 획 빠져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자료실에는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기술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완전히 넋을 잃고 빠져들 수밖에. 뒤로 물러나다 누군가와 부딪혔다. 수페이슈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 강남주, 설마 우리 증조할머니 환심을 사려고 애쓴 게 진짜 우리 이모한테 접근하려고 그런 거야? 내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수페이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잇는다. 우리 고모는 평생 남자들을 멀리하며 살아오셨어. 그 얼굴 하나로 고모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은 마. 그분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거든. 지금은 그저 방해되지 않게 아무 자리나 하나 던져준 것뿐이야. 난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 몇 년 동안이나 날 쫓아다닌 넌 참 가벼운 사람이었나 보네. 그녀를 쳐다본다. 대학 시절, 그녀는 내 유일한 진짜 친구였다. 진심으로 그녀를 생각했었다. 졸업식 때 깜짝 선물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그녀를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한숨을 내쉰다. 수페이슈, 우리 좋게 끝낼 순 없는 거야? 수페이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진다. 싫어. 강보다를 선택한 나를 원망하는 건 알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명문가 사이에 결혼은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 난 널 위해 노력했어. 우리 엄마조차 평범한 사람을 만나도 된다고 하셨지만 네 배경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생아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수씨 가문에서 어떻게 버티겠어? 혜성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그녀를 빤히 바라본다. 어릴 적엔 출생 배경 때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할 때가 있었지. 하지만 강씨 집안을 나오면서 깨달았어. 자존감이 전부라는 걸. 시선을 돌린다. 나랑 결혼 안 해줘서 정말 고맙네. 몸을 돌려가려 한다. 수페이슈가 다시 앞을 가로막는다. 내 팀에서 일하게 해줄게. 실력 있는 선배를 붙여서 가르쳐줄게.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잘 알잖아.
넌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다시는 허드레실 따위 안 해도 된다고. 횡설수설하는 말을 자른다. 조건이 뭐야? 이혼해. 그리고 나한테 와. 수페이슈는 다른 여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미칠 지경이다. 차갑게 대꾸한다. 넌 그럴 자격 없어. 그 보잘것없는 마누라가 왜 그렇게 좋은 건데. 내가 돈으로 해결하거나 겁을 줘서 쫓아내지 못할 것 같아? 그 여자가 감히 나랑 비교가 돼? 망설임 없이 그녀의 뺨을 갈겼다. 때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냉담한 시선으로 수페이슈를 바라본다. 잔인하게 굴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굳이 답을 듣고 싶어하니 말해주지. 내 아내는 너보다 훨씬 예쁘고 몸매도 더 좋아. 몸을 돌려 떠나려는데 코너 앞에 수청월이 서 있다. 난 굳어버렸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수페이슈의 눈빛이 어두워진다. 그녀가 주먹을 꽉 쥘다. 그녀는 생각한다. 언젠가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올 거라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들이킨다. 얼굴에 통증이 가라앉아. 그녀는 강보다에게 전화를 건다. 내일 오후에 난 박사랑 점심 약속 있지? 나도 데려가. 그 사이 수청월은 점심 식사를 핑계로 날 최상층으로 데려간다. 집무실 안에서 그녀가 사이드 테이블을 가리킨다. 먼저 먹어. 난 약간 죄책감이 든다. 그녀의 태도를 보니 내가 한 말을 못 들은 것 같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사진 찍는 소리가 들린다. 수청월은 태연하게 사진을 찍어 할머니께 전송한다. 그러고는 다가와 앉아 식사를 시작한다. 사진을 왜 찍었는지 이해했기에 굳이 묻지 않는다. 식탁을 보며 말을 건넨다. 꽤 푸짐하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는다. 그녀는 여유롭고 우아하게 젓가락을 든다. 몸매 관리를 위해선 영양 섭취가 필수지. 난 얼어붙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귀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녀의 하얀 피부로 시선이 머문다. 그러고는 음식 한 인분을 포장한다. 강아지 밥을 안 준 게 방금 생각나서. 이만 가볼게. 포장한 음식을 챙긴다. 점심 잘 먹었어. 오후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난 강아지를 데리고 최상층을 나선다. 오늘 업무를 마친 수청월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노아가 묻는다. 대표님, 어느 집으로 모실까요? 수청월이 멈칫한다.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수할머니께 전화를 건다. 어느 분 댁에 계세요?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난 병원에 있단다. 수청월이 미간을 찌푸린다.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가슴이 다시 아프구나. 며칠 더 있어야겠어.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어줄 거니? 안 와도 된다. 난 그저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가냘픈 노인네일 뿐이란다. 이 비참한 곳에 날 그냥 혼자 내버려 두렴. 이 사이 한밤중에 목이 말라 깨어나도 아무도 없겠지. 아, 정말 힘들구나. 지금 가요. 훨씬 낫네.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이미 말해뒀단다. 그 아이도 나랑 같이 있으러 올 거야. 둘이 같이 오렴. 그녀는 전화를 끊고 관자놀이를 짓는다. 할머니의 속셈을 완벽히 꿰뚫어본 것이다. 수시 저택으로 돌아가든 내 아파트로 가든 밤에는 따로 있게 될 텐데. 하지만 둘 다 병원에서 간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안다. 수청월이 입술을 굳게 깨문다. 그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며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그녀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퇴근하고 데리러 갈 테니 같이 병원으로 가요. 이번엔 내가 빠르게 답장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택시 타고 가는 중이에요. 수청월은 그가 예의를 지킬 줄 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총애를 등에 업고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 하지 않았으니까. 안심해야 마땅한데. 왠지 모르게 가슴속 불안감만 조금씩 커져간다. 난 이런 것들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결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수청월과 너무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결혼은 분명 그녀 쪽 문제로 인해 생긴 일일 것이다. 결국 나처럼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는가? 나는 강아지를 안고 병동 건물로 들어가 VIP 병실로 향한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강 부인, 남경서가 막 재진을 마쳤다. 강보다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다. 강 부인이 망설이며 말한다. 저거 남주 아니니? 병원엔 웬일이래? 몸이 안 좋은 걸까? 강보다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간다. 수 할머니의 입원 소식은 수씨 가문에 숨길 수 없었지만 노부인은 고집스럽게 모든 면회를 거절했다. 그는 오늘 병실에 갔다가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러니 강남주가 여기 있는 건 분명 그녀 곁에 있기 위해서일 터. 그의 눈동자가 굴러간다. 아마 수할머니 병문안 온 거겠죠.
남경서는 정말 헌신적이네요. 함께 온 오랜 간병인 남 아주머니가 불쾌한 듯 말한다. 헌신적이란요? 저희 사모님 병문안 오는 건 단 한 번도 못 받는걸요. 남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으로 남경서보다 10살 정도 많다. 그녀는 평생을 미혼으로 강 부인의 전담 간병인으로 지냈다. 강 부인이 그녀를 친언니처럼 대하기 때문에 남 아주머니는 강씨 집안에서 지위가 높다. 강보다조차 그녀를 상당히 깍듯이 대한다. 남 아주머니의 말에 강 부인의 얼굴에 어둠이 깔린다. 그때 강씨 집안에서 남주가 참 힘들게 살았지. 남 아주머니가 즉시 대꾸한다. 사모님, 아직도 그 애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도 이루연의 행동은 참을 수 없지만 그녀 말이 하나는 맞아요. 남주 도련님은 은혜를 모르는 애라니까요. 사모님은 맨날 그 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데 그 애는 사모님 존재조차 잊어버렸을 거예요. 강보다가 말한다. 수 아가씨가 그를 위해 수 그룹에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 할머니한테 저렇게 지극정성인가 보죠. 남 아주머니가 비웃는다. 사모님이 키우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로연이 갓난아기인 그 애를 방치했을 때 밥을 먹인 건 사모님이었어요. 학교에 보낸 것도 사모님이었고요. 키워준 은혜가 제일 큰 법인데 보답하려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 강 부인이 즉시 말을 자른다. 그만하면 됐다. 제발 그만해. 강보다가 말한다. 엄마는 친절을 베푸신 거죠. 그때 보답을 바라신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친절도 다 갚더라고요. 남 박사님처럼요. 엄마가 학비 조금 보태주셨을 뿐인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집안에 해주신 걸 보세요. 3년 전 회사가 거의 파산할 뻔했을 때 남 박사님이 기술 특허를 주셔서 상황을 반전시켰잖아요. 남 아주머니가 즉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보니 남 박사님이 강남주보다 훨씬 낫네요. 강보다가 호기심 어린 척한다. 남 박사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어요. 엄마, 내일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강 부인이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데려가 주게. 그들은 담소를 나누며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이 모든 광경이 근처 VIP 병실 소파에 앉아있는 내 눈에 들어온다. 내 시선이 강 부인을 쫓는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고 병색이 완연하다. 체구는 매우 야위었다. 곁에서 강보다가 제잘거린다. 강 부인은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편안하고 친밀하게 움직인다. 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아쉬운 듯 시선을 떼지 못한다. 몸을 돌리니 수 할머니가 보인다.